네, 이제 3부에서는 기타 통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 연구원님께서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달러와 약세 폭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타 통화의 강세 모멘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기타 통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타 통화는 유로화 그리고 엔화, 위안화 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유로화나 엔화의 상대적인 반등 폭이 크지 않으면 저희가 달러를 되게 제한적으로 약세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는 의미 있는 근거 있는 유로화의 강세를 보고 있고, 조금은 더디지만 일본 엔화 역시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기 때문에 달러를 좀 더 약세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미국 내려오는 것과 상대적으로 나머지 애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건데, 일단 31페이지 두 번째 그림 봐주시면 일단 결국은 금리차, 선진국이니까 금리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ECB는 이제 6월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저희는 거의 연말에 금리 인하 추가로 없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물가도 많이 안정이 됐고 경기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ECB 측면에서 저희가 더 보진 않고 있다. 실제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지금 3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재정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초에 새로운 독일 총리가 딱 들어와서 이제 진열을 다 정비하고 하반기에 아마 새로운 재정 정책이 좀 들어올 텐데, 이건 결국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제일 돈을 못 쓸 걸로 전망이 됐던 나라가 독일이고요.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 돈을 쓰겠네라고 전망됐던 게 미국인데, 지금 똑같은 재정이라는 카드에 돈을 쓴다니까 미국은 걱정하고요. 돈을 쓴다니까 유럽 쪽 자산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기대를 좀 상회하는 그런 투자 모멘텀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더 성장률 상향, 그리고 유로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안 보셨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제 유로화 강세가 시작이다 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미 연말 연초에 크레딧 사이클이라고 하는 비금융 기업들의 대출 증가율이 다 영선위로 반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향후 경기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서베이 지표들이 조금 많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ECB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이제 그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경기가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언급드릴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차트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계신 거랑 좀 다를 수 있죠. 원래 우리가 유럽 볼 때 독일을 보고 독일 제조업 경기 보고 그러려면 결국 중국을 봐야 됐었어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독일의 중국향 수출은 이만큼 고꾸라져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거 막 유로화 약세 재료로 해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어쨌거나 빨리 살 길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독일의 공장 수주라고 하는 중요한 제조업의 어떤 선행 지표를 보시면 내수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독일, 중국 제조업 경로로 계속 유로화를 안 좋게 볼 것인가, 아니면 드디어 새롭게 생긴 유럽의 재정 모멘텀 플러스 바닥을 다진 경기, 그리고 역내 수출이 돈 것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35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 최근 독일이나 일본, 한국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경상수지가 많이 올라온 쪽도 독일이거든요. 근데 수출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국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서비스 교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막 물건 팔아서 이머징에 수출하고 이런 그림보다는 서비스 수입이 지금 제일 유럽이 많이 잡히고, 결국 이거를 보시게 되면 뭐냐라고 봤을 때 지적재산권 사용료, 그리고 이제 금융회계 같은 일부 전문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흥국보다는 아직 조금 더 선진국의 유동성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되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 쪽이 훨씬 더 서비스 수출이 좀 양호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독일이 은근히 경상수지가 지금 거의 7%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독일도 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혹은 그 폭에 대해서 지금 독일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DXY가 내려올 수 있는 유의미한 이유로 또 하나를 유로화 강세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넘겨서 이제 엔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 엔화는 우리 또 DXY 안에 14% 차지하는 중요한 통화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인 거죠. BOJ가 긴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올해 1회 정도는 10월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실질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요. 물가는 거의 4% 이상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차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 즉 엔화 강세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지금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본도 역시 유가 안정으로 우리나라처럼 수입 물가가 빨리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고 이게 좀 지연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 결국 두 번째 그림 봤을 때 올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본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막 마냥 좋아서 강세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보시는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결국 해외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레벨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전에 달러엔 환율이 100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160을 갔다 온 거잖아요. 4분기께 저희가 달러엔 환율 기준으로 1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되게 제한적인 엔화 강세를 보는 거고,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되돌림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인 건데,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려? 그럼 미국 거 많이 팔고 들어와서 일본 자국 채권 사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결국 캐리 트레이드 청산인 거죠. 이게 지금 사이클의 초입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좀 많이 되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마 더 팔고 일본에 막 들어올 수 있을 유동성은 과거 대비해서 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저희가 조금 달러인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짜 유의미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요, 바깥에 거 다 팔고 일본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급격한 엔화 강세, 급격한 리스크 오프. 이게 사실 이 그림이 좀 많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형적인 아베노믹스 시기는 2013년 많이 떠올리시죠.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소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중남미 주식을 샀다더라, 브라질 채권을 샀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40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일본이 어디 샀냐, 다 느끼시는 바대로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인데, 일본은 제1등 미국 부채 보유국으로서 이제 예전처럼 채권은 안 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주식은 잔뜩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미국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더 이상 미국채라는 상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안 사주네, 그만 사주네, 대외에서 그들의 차입 비용을 떨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대비 미국의 고금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일본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대외에서 그만큼 미국채를 사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환경이다. 이거 조금 구조적인 거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은 주식과 채권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진 사이클이 있죠. FDI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일본 역시도 결국 그들 안에서 공장 짓는 쪽은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을 미국의 재무 보고서가, 그러니까 환율 보고서에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중에 미국 재무부가 뭐라고 하냐면, 일본 경상수지 이거 흑자인데 잘 뜯어보면 다 소득수지다, 상품수지는 적자다라는 코멘트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이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달러엔 환율을 뚝 부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85년에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만큼 나오면 40%가 다 이제 일본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그 비율이 거의 10% 안팎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 적자국 일본이기 때문에 과거의 엔화의 위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경상흑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는 전적으로 상품 무역에 의존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은 더 환율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는 한국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화를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심플하게 저는 중국 위안화는 2018년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고시 환율을 쭉쭉 끌어내려서 고시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2018년에는 실제로 전년 대비 위안화 가치가 10% 이상 떨어졌는데도 지금 보시는 회색 음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쭉 끌어내려서, 즉 달러 위안을 낮춰서 고시하는 건 추가 위안화 약세 방어죠.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라기보다는 제코가 석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2018년이랑 비교를 해볼 텐데 4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이번 사이클에서 좀 많이 들으신 얘기가 있죠. 중국이 미국 채를 갖다 팔고 뭐 금을 산다더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뭐 진행 중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 채에 대해서 완연한 매도세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요. 첫 번째 그림처럼 이미 다 올라왔죠. 이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뭐 사이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달러 유동성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IMF 그 ARA라고 하는 외환 보유고 적정 그 권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남아공이랑 튀르키예, 중국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채 가로치고 외환 보유액을 파니까 본인들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건 사실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단기 외채 비중이 제일 높죠. GDP 대비 이제 53% 정도 되는데 추가 위안화 약세는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달러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명확한 건 지금 보시는 뭐 유동성이 회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기조 자체가 내수에 있습니다. 포커스는 결국 내수 부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는 CPI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이건 내수 구매력이 더 까이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좀 명확한데 중국이 또 이번에 대출 우대금리를 낮췄어요. 5월 말에. 근데 언제 또 마지막으로 낮췄냐라고 보시게 되면 미국 대선 전입니다. 2024년 10월. 즉 무슨 얘기냐? 위안화가 안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자체는 추가적으로 위안화 약세 요인일 수 있잖아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위안화가 하락할 때, 즉 위안화 통화 가치가 빠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또 바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그림처럼 여러 가지 뭐 금융 지원 포함해서 내수를 조금 더 포커스에 두는 게 지금 중국의 부양이고, 그러려면 위안화 정책은 추가 약세가 아니라 강보합, 안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뭐 큰 틀에서 2018년이랑 비교를 했지만 2018년에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에 연준의 스탠스는 추가 인하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연준은 QT를 합니다. 양적 긴축을요. 근데 만약에 지표가 조금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QT 종료에 이어서 뭐 향후 뭐 나중에지만 QE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앞에서 원달러 할 때 보여드렸지만 지금 달러엔 환율, 뭐 유로,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이 정도의 숫자, 즉 난유에서 통화들의 반등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원화 그리고 기타 통화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환율 전망 테이블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이슈 체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